현대차는 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어 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경제부장 안영영입니다. 예, 오늘은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현대차와 모빌리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 워낙 이쪽 증권계에서는 유명하신데 그래도 오늘 저희 채널 처음 출연해 주셨으니까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증권에서 리서치센터의 EV 모빌리티 팀에 있는 임은영이라고 합니다. 저 원래 이제 현대차에 있었고요. 그래서 현대차를 다니다가 이제 애널리스트 하고 싶어서 나와서 지금 자동차 업종, 모빌리티 업종은 16년 차 애널리스트입니다. 아, 16년 동안 현대차 다니시다 옮기셨군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실무와 이 이론 다 겸비하시고 16년 동안 분석을 했으면 힘드셨겠어요. 현대차 주가가 상당히 무거운 걸로 유명한데. 맞습니다. 예.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4월 28일 지금 촬영하는 날이 4월 28일인데 오늘 현대차 주가가 좀 올랐더라고요. 네, 예, 많이 좀 올랐는데 이게 현대차가 이제 CES에서 아틀라스 공개하고 나서 꽤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조정 국면을 거쳤잖아요. 근데 이제 거쳤다 오늘은 이제 반짝 좀 급등한 것 같은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세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1월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2월 말에 새만금 투자 발표하면서 그때 이제 약간 불꽃을 네. 띄우다가 예. 이제 지난 2개월간 좀 조정 국면을 거쳤던 것 같고요. 예. 하반기에는 이제 로봇 훈련센터 그리고 이제 로봇 공장 건설에 들어가거든요. 로봇 예. 훈련센터는 운영을 시작합니다. 8월이나 9월 정도에 운영을 예.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8, 9월. 네.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 이제 5월이면은 사실 하반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하반기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좀 이벤트, 현대차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까?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로봇 훈련센터랑 로봇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JV 형태로 지분율을 구성을 할 거거든요. 예. 이제 현대차 그룹 내에서 100% 그거를 담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외부의 투자가들,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랑 또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형태든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 공장을 그래도 이제 대대적으로 짓고 그리고 이제 훈련센터를 대대적으로 짓고 이런 업체가 이제 글로벌하게 보면은 얼마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도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하반기에는 8월, 9월경에 로봇 훈련센터 이게 이제 문을 여는 건가요? 네네, 이거는 예. 문을 여는 거고 예. 로봇 공장은 이제 삽을 뜨는 거죠. 아, 로봇 그리고 공장. 공장 짓는데도 1년, 네. 1년 반 이렇게 걸릴 거니까 그렇게 예. 해야 이제 2027년 말, 2028년부터 이제 공장이 가동되면서 거기서 로봇을 생산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땅 파는 작업 예.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돼요? 로봇 공장? 원래 이제 2028년부터 3만 대 공장을 오픈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로봇 공장이 이제 아시는 대로 짜잔 그냥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게 로봇을 만드는 공장은 사실 현대차가 처음 짓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자동화 설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디지털 트윈 이런 컨셉이 들어갈 거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 혁신센터라는 거를 현대차가 이제 5만 대짜리 공장을 지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 방식이 아니고 셀 방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동화도 많이 하고 이제 로봇도 많이 넣고 디지털 트윈 이런 컨셉도 많이 결합을 한 공장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짓는데 한 2년 걸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로봇 공장도 이제 규모는 작지만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올해 이제 무조건 시작을 해야 이제 2028년에 가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이 조인트 벤처 형태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구글이 될지 엔비디아가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이게 조인트 벤처가 누가 파트너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모멘텀이 생길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로 AI 측면에서 선도적인 업체이고, 그리고 없는 기술이 없잖아요. 뭐 네. AI 모델도 사실 스스로 만들 수 있고, 칩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회사고,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지을 수도 있고, 플러스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칩을 자기네들이 설계를 하는 회사죠. 근데 이제 이게 물리 세계로 넘어오다 보면, 그러니까 그 물리 지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 현실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현대차랑 협업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대차가 이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를 뿌릴 수 있고, 현실 세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고 하면 굳이나 현대차랑 이제 파트너십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로봇 회사들이 이미 이제 세상에 나와 있고, 벤처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 업체들한테 자기네들이 그냥 AI 모델을 팔고, 칩을 팔고, 이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싶다고 하면 사실 현대차랑 협업할 이유는 없죠. 근데 AI 모델을 이제 그 정말 성능 좋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꼭 현실 세계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공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현대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난 1월 CES 때 아틀라스를 2028년에 이제 양산하겠다라는 그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대차 하면 우리 이제 흔히 이제 자동차 제조업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현대차가 이제 로봇 산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하고 하면서 이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어떤 그 분석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현대차가 영위하는 어떤 산업 영역 어떻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잘 아시는 대로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판매하는 업체고, 이제 전체 그룹이 사실 그거를 위한 계열사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 전체의 매출 규모가 한 450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거의 뭐 90%가 이제 자동차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비전은 로봇을 전체 그룹 매출의 한 20% 정도까지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도심 항공,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한 30% 비중으로 하고 자동차 50%로 줄이겠다. 모빌리티 50% 줄이겠다. 이게 이제 그룹의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8년에 이제 로봇은 3만 대 공장으로 시작을 하지만 이게 전체 그룹의 이제 20% 매출 비중 이렇게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 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기준으로 단가가 한 3만 불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는 연간 이제 로봇을 한 400만 대 이 정도를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가 합산해서 720만 대 정도를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의 한 절반 정도는 팔아야 이게 전체 그룹 매출의 20%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봇에 대한 꿈이 창대하다.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간 400만 대의 로봇을 팔아야 지금 한 20%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네네네. 만만치가 않네요. 그럼요. 예. 근데 보시기에 아틀라스가 좀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봇은 이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제가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이제 CES 이후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면 이제 가장 걱정으로 꼽으시는 게 뭐냐면, 중국은 이미 이 로봇이 시작도 안 했는데 말도 안 되게 싸게 냅니다. 뭐 유니트리 이런 로봇 이제 500만 원, 600만 원 하고 저희 지금 뭐 이마트에서도 판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로봇은 하드웨어가 얼마나 싸게 만드냐 이거의 게임은 저는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싼 디바이스,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굳이나 휴머노이드 모양의 싼 디바이스가 왜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능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 물리지능, 그 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인터넷에서 하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챗GPT나 이제 이런 LLM 서비스 되게 많이 쓰시잖아요. 네, 보면 이제 저희가 묻으면 뭔가 뭐든지 대답을 해주고, 이제 이런 지식도 좋지만, 그런 지능도 좋지만, 이제 로봇이 바깥 세상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 물병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압력으로 쥐어야 이게 물병이 안 찌그러지는데, 내가 이제 뭐 물을 따를 때 어느 정도 각도로 해야 이제 물이 쏟아지지 않는지, 뭐 이런 이제 물리 지능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일자리 대체한다는 이제 우려가 있긴 한데요. 이 뭐 하다못해 공장에서 나사를 조일 때 이거 몇 번 조여야 돼? 아니면 이제
뭐 이 전선을 이제 배선 같은 거를 재배치할 때 어떻게 해야 이게 꼬이지 않고 배치할까 이제 이런 지식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그 이제 인터넷에서 하는 지능 내지는 이제 뭐 물리라든지 수학 문제를 푸는 지능과는 또 다른 지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구글 딥마인드랑 협업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하드웨어를 대량 생산하면 이거는 중국에서 만들던, 한국에서 만들던, 미국에서 만들던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순식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품의 수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동차에 비해서 로봇은 부품의 수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규모 경제를 이룰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의 달인이잖아요. 현대차는 정말 60년 넘게 이제 대량 생산만 해왔던 업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차 그룹과 그리고 이제 지능을 만들 수 있는 구글 딥마인드, 그리고 이제 로봇의 이제 동작 제어는 원래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장 잘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이제 그 업체가 만난 거니까 이제 저는 경쟁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가 그 얼마 전에 저희끼리 그냥 이 뒷담화 비슷하게 아틀라스는 지금 대당 한 1억이 넘는다더라. 그리고 네네.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2, 3천인데 이제 가성비 게임에서 되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대량 생산되면 자연스럽게 이게 단가가 낮아지면서 어떤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논리가 통하겠네요. 네. 네.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지금 이제 아틀라스가 뭐 지금은 뭐 13만 불 해서 이제 대당 뭐 2억, 3억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10,000대 이상만 생산을 하면 이제 5만 불 뭐 이렇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4만 대, 5만 대 이렇게 생산을 하면 저는 3만 불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옵티머스도 타겟은 뭐 3만 불, 뭐 2만 불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파라나의 만 불이에요. 파라나의 만 불. 파라나의 만 불. 네, 손이 너무너무 네. 복잡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 100대를 만들 때는 공장을 돌릴 수가 없고 이거 다 테스트용으로 사람이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만든단 말이에요. 저희 명품 핸드백이 왜 비쌉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니까 비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 한 땀 한 땀 만들 때는 정말로 몸값이 비싼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지금 뭐 현대차 얘기하면 이제 로봇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이제 자동차보다 이제 로봇에 더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으니까 뭐 맞습니다. 로봇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래도 현대차 자동차 뭐 일단은 부분부터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조금 보수적인 애널리스트들은 현대차의 밸류를 토요타와 비교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타와 비교했을 때 뭐 절대 저평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토요타와 비교를 하면. 토요타랑 비교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이제 저평가는 아니죠. 토요타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받고 있고요. 기아가 약간 덜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 그래서 만약 이걸 둘을 합친다, 그룹으로 합친다 이렇게 하면 토요타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자동차만 놓고 보면은 현대차도 뭐 저평가 지금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평가 수준 아닙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뭐 이제 보면 지금 전기차가 지금 중동 전쟁 터지고 수요가 많이 좀 폭발하면서 유럽에서도 많이 팔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기차 시장은 어떤가요? 네. 지금 이제 전기차 시장은 원래 이제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이게 이제 전체 전기차 시장의 한 6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이 유럽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20%를 이제 미국, 한국, 뭐 이제 기타 신흥 시장 뭐 이런 데들이 이제 나눠 갖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약간 중국은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너무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침투율도 50%를 이미 훌쩍 넘었고 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전기차 수요가 되게 안 좋습니다. 이제 뭐 1분기에만 거의 20% 넘게 빠졌고요. 작년 대비로는. 근데 이제 유럽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데서 다시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유럽은 굉장히 전기차 수요가 지금 좋은 상황. 그래서 유럽이 어찌 보면 올해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를 좀 끌고 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반전이 이제 한국인데요. 한국도 작년까지는 사실 막 그렇게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 그리고 이제 그 올해 들어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 중동 전쟁이 나서 유가가 오르니까는 전기차를 타야지 이제 이런 소비자 인식 변화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거에 이제 열풍의 한가운데는 테슬라가 있습니다. 이제. FSD. 네, 예. FSD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특성이 굉장히 신기술을 좋아하는 예. 소비자들이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FSD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델 SX가 되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단종이 예정된 차이기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차를 AS를 해줄 거야라는 말만 믿고 그냥 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 모델 3, 모델 Y가 조만간 FSD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율주행이 뭔가 제2의 전기차 웨이브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 이제 왜냐면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아까 이제 유럽도 1, 2월에는 이제 테슬라 안 팔리다가 갑자기 3월부터 이제 막 엄청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수요가 안 좋지만 2월부터 테슬라 판매가 반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모두 다 특징이 아직은 FSD가 되지 않지만 올해 내로 FSD가 풀릴 수 있어라는 기대가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비자들이 뭔가 FSD를 경험해보고 싶은 소비자들은 뭔가 테슬라를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시계를 돌려보면 예전에 그 애플폰 스마트폰 들어왔을 때 조금 한국에는 늦게 상륙을 했지만 이게 이제 들어오자마자부터 이 스마트폰의 판매 속도가 엄청 폭발적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FSD가 이제 한국에 진짜로 상륙을 하면 전기차 열풍이 엄청나게 불 거고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요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FSD가 한마디로 자율주행 기술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대차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스마트 크루즈라고 해서 자율주행 2단계인가요? 3단계 정도의 자율주행을 되는데 요 지금 테슬라의 FSD는 현대차의 자율주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직은 둘 다 이제 그 자율주행 단계로 보면 레벨 2인데요. 이제 약간 그거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제 FSD라든지 아니면 이제 중국의 전기차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 플러스 막 이걸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이제 플러스를 그냥 무한대로 붙인다 막 약간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레벨 3로 올라가는 거와 이제 레벨 2의 차이점은 운전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누가 책임을 지는가 책임 소재 있거든요. 책임 소재는 어쨌든 레벨 2까지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레벨 3부터는 이제 기능을 실행했을 때 만약 사고가 나면 그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 이제 저희 이제 CS 가기 전에 LA 이런 데 들려가지고 이제 테슬라 차를 이제 운전을 막 해보거든요. 근데 그러면 진짜로 운전을 잘해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하거든요. 진짜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운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 혹시나 이제 그 이슈에 되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사고가 나면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남의 나라 가서 또 교통사고 되면은 이제 너무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경이 결국은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책임 소재에 있어서는 아직은 다 레벨 2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의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제 고속도로에서 HDA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턴트 이런 거를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FSD를 이제 경험하는 거랑은 사실 이제 엄청난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전기차 쪽에서 현대차의 어떤 약진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상황인가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엄청 로봇을 미는 이유가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현대차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잘 하다가 이제 2017년부터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실적이 안 좋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장 한 5개 중에 이제 2개 정도를 매각을 하고 이제 이런 구조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먼저 이제 익스포저를 줄였기 때문에 다른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업체들도 중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엄청나게 수출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이제 중국 자동차 수출이 작년에 800만 대, 올해 한 1000만 대가 넘어갈 것 같거든요. 이미 2023년부터 전체 이제 그 자동차 수출국에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그게 이제 신흥 시장에만 이렇게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예. 아까 제가 유럽 시장이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2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그 작년부터 유럽이 굉장히 수요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아가 굉장히 많은 전기차 모델을 그 출시를 해서 기아가 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늘어나는 파이를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기차 기술이 중국에서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그 중국 정부의 서포트를 받아서 자기 나라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동등한 데서도 경쟁을 해보면 중국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너무너무 가격 격차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세그먼트에서 이제 뭐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 가격 단가가 이제 중국 대비로 해서 뭐 20% 정도 더 비싸거든요. 예. 그거를 좀 줄이겠다라고 이제 올해부터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히토류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전기차를 만드는 소재, 그리고 이제 그 재련하는 설비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글로벌에서 다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를 하는데 중국을 통하지 않고 전기차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좀 불가능한 상황. 좀 유럽에서도 중국이 지금 1위인가요? 복스바겐이 1위고요. 예. 그 중국 업체들 다 합치면 이제 MS가 한 22%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이제 복스바겐 대비로 해서는 한 2%포인트 정도 차이는데 2위. 네. 그렇군요. 저희가 믿을 건 미국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인도, 한국 네. 이 세 시장에서 현대차는 자기 전체 이익의 한 80% 90%를 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약간 이 중국과 정면 승부하지 않아도 되는 곳 네, 그렇죠. 여기서만 돈을 벌고 있고 근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인도에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 미국은 아까 이제 뭐 유가가 올라가서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리지 않나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미국은 지금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죠. 예. 그 전기차 시장의 2배 정도 사이즈로 커졌고 이제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가 전체 시장의 50%까지 갈 거다 뭐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가 이제 라인업을 쫙 늘리면서 지금 이제 도요타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시장에서도 현대기아 합산해서 지금 포드와 별 차이가 없거든요, 판매 대수가. 그래서 2분기가 되면 아마 3위 그룹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나마 좀 선전을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중국 시장이 확 커지면서 중국이 이제 규모 측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는 한 35%, 40% 정도를 차지하는 한 2,500만 대, 3,000만 대 시장이니까 이 한때는 중국에서 잘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은 중국보다는 작은 시장이지만 연간 1,600만 대, 1,700만 대 시장이니까는 중국 대비로 해서는 한 60% 사이즈이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큰 차가 팔리는 시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일단 판매 단가가 중국 대비로 해서 거의 3배. 판매 단가 3배. 예. 그리고 이제 수익성은 말도 안 되게 높다. 한 10배. 뭐 이러기 때문에 미국에서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기아의 전체 실적의 60%가 미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뭐 하이브리드 얘기하셔서 좀 제가 생각나는 게 한참 2차 전지 뜨거웠을 때 저희는 순수 전기차로 좀 갔었고 일본은 이 전기차 어떤 2차 전지 기술이 좀 저희보다 뒤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상당히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그 IRA 법안을 폐기하면서 이게 오히려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이 열리면서 지금 일본의 사실 판단과 전략이 맞게 된 꼴이 됐는데 요거는 현대차에서는 약간 뭐 물론 트럼프 변수가 있었지만 이게 뭐 뒤통수 맞은
꼴 아닌가요? 네, 그 현대차가 이제 그 투자 발표를 하고 났을 때, 이제 미국 투자 발표하고 났을 때 갑자기 이제 IRA가 발표가 됐는데 그때 미국에서 생산한 차에만 보조금을 줄 거야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뭐 뒤통수 맞았다 네. 막 이렇게 네.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또 이제 그 IRA가 또 폐지되면서 네. 뭔가 이거 왜 공장 세운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까 이제 테슬라가 뭔가 이 판매가 심상치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다시 자율주행 때문에 전기차 붐이 세컨 웨이브가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초반에 로봇 얘기를 막 많이 했는데 사실 이제 로봇 기술과 그 자율주행 전기차의 기술이 굉장히 공통된 점이 많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각종 센서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받아들여서 이제 그 AI 모델을 계속 고도화를 시켜야 되고, 뭐 또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기전자 뭐 칩이라든지 센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 기술들이 굉장히 공통된 기술이 많거든요. 기반 기술이.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 태스크 뭐 이런 것 중에 사실 운전은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죠. 근데 그 로봇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하는 노동을 굉장히 많이 대체를 하기 위해서 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건데, 운전을 만약 못하는 로봇, 사실 그 이제 자율주행도 운전 로봇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이 가장 쉬운 일이니까 운전부터 마스터를 해야 그다음 다른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가 다시 막 그 뜨고 이제 이거를 갖추지 않으면 이제 로봇 단계로 넘어가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붐이 불면 이제 중간에 구조조정을 또 올해 초에 세게 발표한 업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업체들이 오히려 얘네들은 진짜 영원히 이제 살아날 기회가 없겠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최근에 이제 이런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중국 BYD 전기차가 좀 눈에 좀 띄어요. 네. 또 중국 전기차들이 상당히 국내 시장으로 많이 진출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가 국내 시장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원래 그 사실 작년에 네. 저희가 주식 시장이 엄청 좋았잖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좀 올랐고, 이렇게 막 자산이 가격이 막 오르면 부의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소비가 그 다음에 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나라 소비가 되게 좋겠구나, 경기가 되게 좋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자동차 판매를 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이제 되게 저희가 진짜 정말 심각하게, 아니면 이제 뭐 농담식으로 이제 AI가 정말 좀 있으면은 사람이 일을 다 대체할 거야, 막 이런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AI가 자기 직업을 대체할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아끼나 보다, 막 이렇게 처음엔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수입차가 엄청나게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가 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소비가 되게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입차가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차 시장도 되게 좋아지고 있고, 현대기아가 조금 이 수입차에 밀려서 MS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 근데 그 주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 그리고 이제 BYD 이런 중국 전기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가 올해 들어서 되게 많이 팔리는데, 그게 테슬라도 있고 BYD도 있고 이제 중국 전기차 효과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자동차만 놓고 보면 현대차가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거의 중국 업체와 미국 테슬라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로봇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결론은 로봇. 승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로봇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이 지금 좀 전에 얘기하신 테슬라의 FSD,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현대차 자율주행이 제가 듣기로는 좀 삐끗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아까 이제 실제로 타보면 좀 기술 수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현대차가 이제 로봇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PE 기준, 그러니까 순이익 기준으로는 뭐 5배,
4배 뭐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예. 계속. 예. 그러니까 사실 팬데믹 이후에 현대차가 굉장히 돈을 잘 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영업이익률이 4% 5% 하다가 뭐 현대차는 8% 9%까지 가고 기아는 12% 13% 이렇게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돈을 벌어도 얘네들은 결국은 중국 업체한테 밀려서 결국은 테슬라한테 밀려서 되게 이제 그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거야. 약간 사망할 거다. 이런 게 이제 주가에 네. 녹아 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으로 나타났던 건데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아까 이제 로봇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인데요. 뭐 차 회사니까 당연히 자율주행을 해야 되고 자율주행을 못하면 로봇도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군분투를 하다가 결국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박민우 사장님을 네. 모셔왔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아가 CID 이제 CEO 인베스터 데이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공식석상에서 이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굉장히 급한 거를 이제 인정을 한 거죠. 급해서 엔비디아 기술을 이제 차용을 해서 일단은 상용화를 시키고 테슬라에 준하는 뭐 테슬라의 그 완전 100%까지 도달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손 놓고 아니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눈을 떼고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차선 변경이 자유자재로 된다든지 도심에서도 우리가 이제 지켜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약간 위험한 순간에만 끼어드는 이제 그 개입을 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결국은 이제 이 AI 모델을 내재화를 하겠다 이제 이런 투트랙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이제 모델들이 나오는 게 내년입니다. 내년. 그래서 내년 현대차. 아직은 좀 격차가 있다. 아니 제가 예전에 기억에 고대 교수님인가 그때 고속도로에서 그 자율주행 기술 개발했다고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방송도 탔던 게 한 10수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게 무슨 그때 뭐 경제 위기 때인가 그래가지고 그게 개발이 중단됐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스태프들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도 주워들은 저기가 있어서 뭐 현대차의 자율주행은 우리 라이다라는 좀 값비싼 걸 뭐 적용을 시켰고 테슬라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레이더와 카메라로 다 하겠다 해가지고 이 가격을 낮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네. 센서는 그렇고요. 이제 현대차도 중간에 이제 테슬라 방식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엔비디아 방식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라이다나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거든요. 대신 현대차는 지금 이제 이 자율주행이 준비되지 않은 회사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자동차 회사 중에 대부분인데 지금 뭐 로보택시도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들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시스템을 가져다 쓰는 회사들이랑은 다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캐치업 속도는 좀 빨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델은 전 모델에 처음에는 깔기보다는 이제 특정 모델에 먼저 이렇게 탑재를 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이 특정 모델에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벤츠는 CLA라는 모델에 넣겠다라고 했고, 뭐 지리도 이제 지커라는 이제 전기차 브랜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 시스템을 탑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특정 브랜드 아니면 특정 모델에 이제 엔비디아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일부 모델만 그렇게 감당을 하는 거라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막 실적을 막 엄청나게 깎아먹으면서 자율주행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순위를 좀 먹여본다면 테슬라, 뭐 얘기하신 테슬라, 엔비디아, 뭐 또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잘 하는데요. 이제 샤오펑이라는 업체가 이제 테슬라랑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가장 테슬라를 잘 쫓아간다라고 이제 하는 업체들이고 이제 나머지 업체들 뭐 샤오미라든지 리오토, 뭐 BYD, 뭐 그 니오 이런 업체들도 이제 자율주행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20만 위안,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0에서 4,000만 원 이상은 대부분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이 막 정말 손 놓고 막 운전을 책임지는 이거는 아니고
이제 이 주차장에서 손 안 대고 파킹하기.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차장에서는 이제 그 손을 대고 막 이렇게 돌린다. 그런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다. 중국에서는. 네,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도 정말 차선 변경을 자유자재로 하고 이제 하지만 이제 도심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전방 주시를 하면서 좀 개입을 할 때는 해야 되는 약간 이런 수준은 대부분 탑재가 돼 있는데 이제 이 테슬라랑 이제 샤오펑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 되게 넘사벽이에요. 엄청나게 높거든요. 근데 나머지 업체들, 중국 전기차 업체들 나머지도 밸류에이션이 막 18배, 20배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의 이제 속사정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얘네들도 똑같이 현대차처럼 이제 외부에 되게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칩 같은 경우는 비싼 모델은 엔비디아 걸 쓴다든지 아니면 싼 모델은 이제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는 이제 중국 업체를 쓴다든지 내지는 이제 AI 모델 같은 경우도 뭐 샤오펑 거를 갖다가 쓴다든지 아니면 모메타라는 또 이제 AI 모델을 해주는 업체가 있거든요. 이제 그 업체 거를 쓴다든지 이렇게 그 외부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죠. 현대차한테 테슬라나 샤오펑의 밸류에이션을 달라는 게 아니다. 하지만 BYD나 리오토 이런 업체들이랑 현대차의 기술 수준은 비슷하다. 그리고 로봇은 현대차가 더 낫다.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18배. 이렇게 저는 18배. 18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럼요. 그러면은 얼마 정도 올라가나요? 현대차 주가가? 그러면 뭐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한 70만 원, 뭐 75만 원, 뭐 70만 원, 75만 75만 원. 그렇죠. 좋네요. 제 아들들이 좋아하겠네요. 제가 물려가지고 현대차 주식 물려줬는데. 그렇군요. 이게 자율주행, 그렇군요. 이게 그 흔히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중국 그 자율주행 차들이 갑자기 무슨 이게 막 어디 뭐라고 하죠? 갑자기 급발진한다거나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이 보여서 중국 기술에 대한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 제도 자체가 그러니까 제도에 대한 좀 그 탓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제도는 되게 엄격하다,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제 신기술, 그러니까 뭐 차뿐만 아니라 이제 신기술이 조금 막 이렇게 발전하기 되게 어렵다. 뭐 이런 정책 탓도 많이 하는데 약간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고를 무릅쓰고 사고를 무릅쓰고 이제 제도들이 대부분 네거티브 제도라고 해서 이제 이거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 약간 이런 거 이런 방식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거만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반대라서 그러니까 중국은 너무너무 경쟁이 심한 나라라서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탑재를 하고 이게 자율주행인 것처럼 막 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고도 엄청나게 많이 나죠. 그리고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깔리는데 설마 불이 안 났겠어요? 불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을 뿐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또 기술은 엄청 발전을 하는 거죠. 아니 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잠깐 그 우리 2차 전지 할 때 우리나라는 흔히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써가지고 이게 화재나 이런 거에 취약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중국은 좀 값싼 리튬 인산철을 소재로 한 그 뭐였죠? 그 LFP. LFP 배터리를 써서 가격을 낮춰서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LFP를 이제 생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배터리 시장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좀 죽으면서 계속 뭐 전기차 캐즘이라는 얘기가 좀 약간 2년 동안 유행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주식들이 되게 좋은 이유는 전기차 때문이라기보다는 ESS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에 이제 그 뭐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려고 하면 꼭 이제 ESS가 필요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예비 전원으로 ESS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고. LFP는 이제 아까 이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 전기차 시장이 막 좋아지니까 사실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유럽에 진출을 했으니까 되게 이제 실적이 유럽 때문에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유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럽에 진출을 했고 그게 바로 이제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랑 경쟁을 하기 위해서 유럽 전기차 업체들도 유럽 전기차 모델들도 LFP를 굉장히 많이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FP가 그러니까 이 약간 중저가 라인에는 되게 많이 탑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원계 배터리는 고가에 좀 채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전을 하고 있습니까? 미드니켈이나 네. 뭐 이런 이제 네. 그 가격 경쟁력 있는 그 삼원계도 내놓고 그리고 이제 LFP 라인업도 다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게 이제 ESS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뭐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업체들도 LFP를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또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도 꽤 많이 오르고 네네. 있더라고요. 드디어 로봇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밸류체인 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저희 리서치 센터에 이제 로봇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고 저는 현대차 플러스 현대차 이 계열의 로봇 그 밸류체인들을 이제 담당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 그룹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되게 이 시련을 겪고 그 중국 사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숙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봇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하드웨어만 가격만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싸죠. LFP 뭐 배터리가 이제 중국이 굉장히 싼 것처럼.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는 중국의 로봇 밸류 체인보다는 이제 한국의 로봇 밸류 체인을 이렇게 생태계를 구성하고 싶어 하고 한국 업체 위주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로봇이 이 3만 대로 끝날 게 아니라 정말 300만 대, 400만 대 이렇게 가면서 이제 10년, 20년 계속 키워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이제 신뢰랑 뭐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로봇 사업이 두 개 축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로보틱스 랩이라고 이 연구소 내에 있는 조직인데요. 여기도 이제 굉장히 많이 커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회사를 인수를 한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이미 따라 나가 있는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전기차와 로봇은 굉장히 기술적 공통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세미나를 하다 보면 현대모비스가 기술이 없어서 뭐 로봇 부품 액추에이터를 못 하고 다 이제 다른 데서 사다 쓸 거라는데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하드웨어는 저는 이제 자동차가 훨씬 더 어려운 이제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품 수도 뭐 3만 개 정도가 필요하고 이제 로봇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해도 이제 5천 개에서 1만 개 정도 부품이 필요한 거라서 하드웨어 복잡성으로 놓고 보면 자동차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래서 모비스가 뭐 초기에 모든 걸 기술 내재화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충분히 이제 시간이 가면서 기술 내재화해서 생산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그래서 미국에 따라 나가 있는 부품사들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질 거다. 로보틱스 랩 쪽은 이번에 이제 이동용 로봇이라고 이제 모베드 나왔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제 한 14개 정도 제품이 앞으로 쭉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핸드도 있고 그리퍼도 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고 사족 보행로 로봇도 있고 이제 그 라인업이 쫙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업부가 커지면서 이제 한국의 그 부품사들 그리고 이제 로봇 그 관련한 이 밸류 체인들이 되게 많이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로보틱스 랩이 지금 국내 연구소 내에 있는 사업부서인가요? 네. 그러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별도로 로봇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별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를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 이제 로봇의 가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를 얘가 뭐 상장을 하면 100조가 될 거야, 200조가 될 거야 하면서 이제 현대차가 지분율을 27%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곱하기 27% 해서 이제 그렇게 썸 오브 더 파트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현대차 자체 밸류가 높아질 거야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이제 애널리스트에 속하는데요. 이제 이유는 아까 이제 현대차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현대차가 직접 로봇을 생산을 하고 밸류체인도 현대차가 꾸릴 거고, 그러니까 로봇 사업에 직접 뛰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밸류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별도로 로보틱스 랩은 현대차랑 기아가 같이 가지고 있는 사업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서머드 파트로 한다고 하면 이제 또 로보틱스 랩도 다시 계산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 뭐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막 14개 막 이렇게
제품이 나왔을 때의 가치를 지금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약간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 중복 상장 막 이런 거를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계속 현대차랑 기아차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것만 사실 생각해도 현대차, 기아차 가치가 계속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럼 14개 그 제품들이 좀 뭐 공개되거나 뭐 그럴 일정이 좀 있나요? 뭐 일단 해마다 하나에서 2개 정도의 신제품이 계속 나올 거로 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네, 해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로보틱스 랩은 지금 계산이 안 돼 있다. 네. 이런 주장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렇군요. 아니, 이거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장 얘기 나오면 항상 따라오는 게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개인 집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되면 현대차 그룹에도 큰 변화가 생길 거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지주사격인 현대 모비스 주가가 오를 거다. 순환 출자 구조를 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네. 가능성이 있죠. 근데 네.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가치가 커지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상장을 뭐 이게 그룹의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서 엄청 앞당길 거다. 뭐 그 이런 논리보다 이게 가치가 커지려고 하면 현대차 공장에도 이 로봇이 들어가야 되지만 사실 모든 투자가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주주가 현대차 그룹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네. 전체 지분율의 92%를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로봇 회사가 만든 제품이 딸랑 현대차 공장에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 주식을 누가 사고 싶어 하겠어요, 사실. 얘 기술이 검증이 안 된 것 같은데 약간 그렇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전에 이제 이루어져야 될 뭐 숙제 아니면은 이제 과제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 현대차 공장에도 이 로봇이 들어가야 되지만 현대차 그룹 외에 다른 고객사를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그러면 얘가 상장될 준비가 됐구나. 이제 이렇게 저희가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게 선행이 돼야 제대로 된 가치를 받으면서 이게 정말 100조가 되건 200조가 되건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지배구조도 풀릴 수 있고 뭐 이런 거지. 이걸 그냥 무조건 상장하면 얘가 막 갑자기 가치가 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뭐 이 모비스 지분을 사고 뭐 모비스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2028년에 아틀라스가 양산이 된다니까 그러면 뭐 다른 기업에서 이런 아틀라스를 구매할 정도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뭐 내년에 그 아틀라스를 데리고 다니면서 네. 데리고 이제 예. 마케팅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보스턴 예. 다이내믹스에서 예. 다른 기업에 가서 예. 이거 이제 너의 공장 내지는 뭐 물류 창고 뭐 이런데 넣으면 이제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기술 마케팅을 많이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을 좀 지켜보면 내년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예.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피지컬 AI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적으로 밀어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피지컬 AI 쪽에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AI 기술로만 놓고 보면 AI 모델을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미국이나 중국 대비로 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아까 이게 물리 AI로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현실 세계 데이터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숙련된 엔지니어들도 많고 기술자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는 AI 모델을 잘 만들 수는 있지만 제조업이 없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네.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 되게 좋은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지금 미중 분쟁 때문에 사실 중국 제품을 쓰던 어떤 그 로봇 기업들도 대부분 이 부품들을 대부분 한국산으로 바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또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좀 지켜봐도 되겠네요. 네. 네. 지금을 전쟁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평화의 시대는 끝나고 네. 이제 전쟁의 시대가 왔는데 그게 한국의 이제 우리는 이제 제조업 강국이니까 한국 기업들한테 꼭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만약 지금이 평화의 시대고
이런 이제 피지컬 AI 막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강점이 같잖아요. 중국 업체랑 한국 업체랑 강점이 같다. 그러면 사실 가격에서 우리가 중국을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시장을 완전히 다 뺏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시대가 뭐 오히려 한국 기업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현대차 주가가 뭐 이미 아틀라스 밸류는 어느 정도 반영된 거 아니냐, 뭐 요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일부 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짜잔 하는 효과에는 성공을 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 2달간 좀 쉬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뭐 2주 전에 이제 아시아 쪽에 이제 이제 기관 투자자랑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면서 느낀 것도 피드백도 대부분 모멘텀이 더 필요하다. 모멘텀이 지금 이 네. 정도에서는 안 된다. 더 네. 있어야 지금 밸류에이션이 더 갈 수 있다. 인데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봇 공장 내지는 이제 로봇 훈련 센터 이런 거에서 어떠한 협업이 나오는지 이제 빅테크들과 어떠한 협업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제 실행이 되는지. 왜냐면 이제 사실 테슬라도 이제 이번 그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FSD 구독자 수는 늘었지만 이제 뭐 로보택시 일정도 밀리고 또 이제 옵티머스 일정도 밀리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졌거든요.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약속을 이게 빨리빨리 지키기가 되게 어려운 분야고 이게 완전히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이라서 이제 이것들을 남보다 좀 빨리 실행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면 충분히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하반기에 있을 어떤 이벤트들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현대차 지금 주식을 조금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차가 좀 많이 팔리는 성수기이거든요. 이제 제가 아까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데이터, 이제 판매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고 하면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거기에 이제 모멘텀을 하반기 기대할 수 있으니까 지금 시점으로서는 좀 이 지루한 구간은 약간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럴 때 참 주식을 모아가야 이게 돈을 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이럴 때는 이제 이게 사놨는데 이게 안 움직이면은 이게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팔아버리고 맞습니다. 이거 보고 있다가 막 급등하면 그때 따라 샀다가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따라 사면 안 돼요. 약간 지금 살색을 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괜찮다고. 현대차는 이제 꾸준히 사모을 시기다. 우리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자, 테슬라하고 현대차하고 그럼 겹치는 게 꽤 돼요. 뭐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뭐 여러 가지로 많은데 뭐 그러면 이제는 현대차를 테슬라와 비교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기상조인가요? 저는 현대차랑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놓고 봤을 때는 테슬라가 판매 대수나 아니면 실적이나 이런 걸로 지금의 기업 가치가 설명이 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이제 글로벌에 있는 모든 회사를 다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물리 지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야. 그리고 물리 지능을 구현하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의 역량, 예를 들면 뭐 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업체야라는 거가 이제 그 기업 가치에 녹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소 중에 뭐 데이터 뭐 현대차가 훨씬 더 빨리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제 4680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데 현대차는 전고체 전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고체 전지를 이 대량 생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파일럿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봇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테슬라가 좀 더 빨리 양산을 한다고 하지만 테슬라도 계속 스케줄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시점에 대량 생산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대차가 좀 모자란 건 이제 자율주행 기술인 거죠. 예. 자율주행 기술을 빨리 캐치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테슬라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지금 밸류가 얼마? 밸류에이션이 얼마죠? 이제 순이익 기준으로는 순이익 기준으로는 한 180배에서 180배.
그러니까 현대차가 예. 그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싸지 않습니까? 현대차 한 10배 정도 되죠? 네, 10배에서 11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네. 18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18배. 10분의 1 정도만 주자, 약간. 아, 시장에서 왜 이렇게 현대차를 이렇게 저평가를 하나요? 도대체 참, 예? 정현선 회장님 화나시겠네. 예? 그렇군요. 아, 18배.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네. 예. 테슬라, 우리 저기 한희 PD가 이제 테슬라 들고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테슬람들, 아, 그렇죠. 테슬라 신봉주의자들 있는데, 참, 테슬라 뭐, 근데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런 기술. 그래서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 기술을 계속해서 이제 뭐 장착을 시켜주고, 구독료 받듯이 이렇게 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구독료는 지금 이미 네. 받기 시작했고, 예. 이제 그 작년 4분기부터 계속, 구독자 수 몇 명 됐어요. 이거를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네네네. 몰랐네요. 그래서 예, 그게 뭐 작년 4분기에만 네. 뭐 110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 분기엔 128만 명 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네, 매분기 늘어나고 있고 이제 아직은 북미에서만 이게 FSD가 되니까 북미의 판 대수로 기준을 해보면 그래도 북미의 판 대수의 이제 한 30에서 35% 정도는 돈을 내고 이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톡 옵션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글로벌 전체 판매 한 50% 정도를 타겟하고 있거든요. FSD 구독자 전체 판매의 50% 타겟. 그거는 뭐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매분기 만약 실적 발표할 때 이 FSD의 구독자 수가 막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구글이나 아니면 메타 뭐 이렇게 뭐 유효 구독자 수 뭐 이거 맨날 실적 발표할 때마다 네. 이제 나오잖아요. 그 플랫폼 기업들. 그런 거랑 비슷하게 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이 지금 제가 좀 뭐 잘 이해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테슬라를 사면 FSD가 장착되어 있는 차종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이 차종을 산 사람도 나중에는 구독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FSD가 장착이 안 돼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뭐 심는다고 해야 되나요? 심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구독료를 내는 지금 장착이 안 돼 있는 차종에 적용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살 수 있도록 네. 그 필요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센서 이런 것들은 모든 차에 다 달려 있고요. 네. 테슬라는. 근데 이제 돈을 낸다. 그러면 네.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로드를 해주는 거죠. 업로드를 네. 업로드 비용이네요. 그러면 네네네. 어떻게 보면 네. 업로드 시켜놓고 계속 매달 받는 건가요? 네, 활성화를 시켜주든지. 네. 그러면 업로드 안 하고 계속 난 이거 타겠다 그러면 구독료를 안 낼 필요는 그러면 FSD가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죠. 아니 FSD가 설치되어 있는 차종을 사도 구독료를 내야 되나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칩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칩이랑 센서만. 그러면 그럼 FSD를 하여간 나는 타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구독료를 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 윈도우도 예. 이제 돈 안 내면 예. 뭐 이렇게 무료 버전으로 이렇게 해주다가 예. 그냥 막아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제 현대차의 스마트 크루즈는 기본 장착돼 있어서 네. 그래서 이게 구독 개념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트림을 높은 거를 사셨기 때문에 네. 기본 장착이 되어 있으실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FSD가 만약 장착이 이제 무료 버전으로 쓰게 해주기 위해서 트라이얼 버전으로 쓰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장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뭐 13 버전, 14 버전, 지금 이제 14.3 버전까지 나오는데 일단 또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돈을 안 내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돈을 내야 된다. 결국은- 챗GPT 돈 내고 쓰시죠? 안 그러면 대답이 토큰이 모자라서 대답을 안 해주는 것처럼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구독하다가 이게 재산 탕진하겠네 진짜. 네? 이런 구독 경제 때문에 참 그렇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시에 현대차 그룹주 중에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할까요? 지금 이제 막 그렇게 이제
자기의 시총 대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가치가 가장 큰 회사는 이제 보통 주시장에서는 이제 글로비스 얘기 많이 글로비스, 하고 글로비스.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지분 가치로 평가할 게 아니고 뭐 저처럼 아니다 이거는 이제 로봇 사업을 진짜로 하는 거고 자기가 이 로봇 사업을 하면서 이 회사 자체가 변한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현대차가 가장 유명하고. 현대차. 흔히 이제 액추에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저 이거 정확하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솔직히. 근데 이제 로봇을 만들 때 제조 원가가 가장 비싼 게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들었고 가장 기술이 뭐 어렵다라고 얘기도 들었었는데 요건 현대 모비스가 만듭니까? 네네. 모비스가 액추에이터랑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얘기는 이제 그리퍼. 예. 그리퍼도 모비스가 할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진 상태이고 예. 그리고 이제 헤드 모듈 이래서 여기에 뭐 모듈 자체는 막 엄청 부가가치가 높진 않지만 이제 여기에 결국 이제 그 칩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두뇌를 돌리는 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제 헤드 모듈 그리고 이제 뭐 배터리 팩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모비스가 하게 될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태다입니다. 뭐 액추에이터 만드는 곳 중에 뭐 ST지니 뭐 로보티지니 네네. 뭐 요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요런 종목들이 사실 이제 그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어떤 분야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던데요. 이 액추에이터가 혹시 아세요? 그 로봇 제조업과 중에 액추에이터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뭐 한 60%라고 하고요. 60%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5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 붐이 막 시작됐는데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보다 2차 전지 업체들이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 논리가 전기차 제조 원가의 40%가 배터리래, 50%가 배터리래. 그러면 전기차 많이 팔리면 많이 팔수록 결국 밸류는 2차 전지 업체들이 훨씬 더 많이 가진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른 것처럼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러 이제 그 액추에이터 관련 종목들이 주가 되게 좋은 이유가 그 로봇의 하드웨어 제조 원가 중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게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제조 원가 중에 60%가 액추에이터래. 그래서 약간 전기차랑 되게 비슷한 논리로 지금 이제 액추에이터 회사들이 주가가 막 좋은 거죠. CES 때 이제 현대차 주가 오르면서 따라오른 게 2차 전지주. 2차 전지 중에서 왜 따라오르냐 그랬더니 이제 로봇 배터리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좀 올랐던 것 같은데요. 요것도 이게 논리가 맞나요? 이게 아니면 그냥 기대감이나 그냥 그 뭐 테마성으로 그냥 오른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 논리는 되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그러니까 그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고 사족보행 로봇도 그렇고 대부분 그 구동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특히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두 다리로 서서 걷고 균형 잡는 거에 또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짧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휴머노이드 모양의 이 디바이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막 그리고 위험한 일 막 이런 것들을 시키기 위해서 로봇이 필요한 거니까 그 일을 되게 오랜 시간 좀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적어도 6시간, 8시간. 그렇게 하려면 지금 배터리는 안 되고 아니면 이제 계속 교환을 하면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전고체 전지를 넣으면 그래도 4시간, 6시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는 몸무게 자체가 한 70kg, 뭐 많이 나가봤자 뭐 80kg 막 이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무거우면 또 이제 이 몸을 끌고 다니는데 또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가 없거든요. 차는 이제 밑바닥에 쫙 깔면 되니까는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지만 로봇은 기껏해야 이제 뭐 2kWh, 3kWh 이제 이 차 대비로 해서는 뭐 30분의 1, 40분의 1 정도 용량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배터리의 비중이 2%, 3%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고체 전지가 그 3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더 비싸지만 3배, 4배 비싸도 이게 뭐 넣어봤자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플러스 이걸 넣어서 정말 8시간 일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써볼만 하다는 거죠. 2시간 쓰는 것보다 8시간 쓰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고체 전지가 로봇 시대와 함께 열릴 거다. 그러니까 그 전기차는 뭐 캐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중저가 전기차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전고체 전지를 쓸 정도의 전기차는 지금 팔리고 있지 않거든요. 야, 예. 네. 어찌됐건 현대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고체 배터리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현대차가 뭐 전고체 배터리 개발 뭐 완료했다라는 걸 뭐 공개할 거라는 얘기들도 뭐 들리던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정이 잡힌 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조만간 뭐 이런 일정이 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파일럿 프로덕션 테스트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안성 캠퍼스라고 훨씬 더 큰 규모로 이제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지어서, 뭐 예전에 이제 테슬라도 4680 막 완전히 생산하기 전에 좀 연구소 단위에서 생산했던 것처럼 그 정도 사이즈로 하게 될 것 같고, 2030년에 대규모 양산이 지금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차에 일단 장착을 해보는 거가 네. 또 프로젝트로 잡혀 있거든요. 예. 2028년 정도에. 2028년에.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단계별로 뭐 어느 정도 기술이 됐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보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행사를 통해서 발표가 있을 것 같고, 플러스 현대차는 이 전고체 전지에 대해서 되게 자신 있어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수로는 사실 글로벌에서 한 7위, 8위 정도이거든요. 그렇지만 뭐 양산 실력이나, 그리고 이제 이 로봇도 만들고 차도 만드는 회사잖아요, 현대차. 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탑재를 해서 트라이 앤 에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배터리 그 사업부를 이끌고 있으신 그분은 이제 헤드분은 현대차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십니다. 그렇군요. 전고체 배터리 개발 완료만 나와도 현대차 주가가 꽤 괜찮겠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UAM, 에어택시, 현대차도 이 사업 하고 있죠? 네네, 하고 있죠. 네. 네.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데 되게 작게 하고 작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린 느낌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요. 이제 제가 로봇에 좀 쏟으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아체 에비에이션이 이게 UAM으로 유명하고 대표주인데, 이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지금은 이제 관심이 이제 네. UAM보다는 하늘을 나르는 거에서는 드론 쪽에 네. 훨씬 더 이제 관심이 많이 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니면 아예 우주로 가 있거나, 이게 돈이 이제 막 엄청 트렌드를 쫓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도심항공 쪽은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이 조금 많이 죽어 있는 상태. 관심이 죽어 있는 상황이다. 현대차의 어떤 존재감도 이쪽에서는 좀 미미하다. 네, 지금은 예. 그러니까 현대차가 뭐 투자할 곳이 너무 많으니까 예. 이제 뭐 자금을 얼로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율주행과 로봇 쪽에 훨씬 더 포커스를 하고, 도심항공은 조금 후순위로 밀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현대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 목표 주가 70만 원, 75만 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투자자들은 이 너무 주가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대감이 너무 커서, 야, 그 정도면 내가 현대차 말고 다른 주식을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원님이 보시기에 현대차와 그 그룹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0만 원은 이제 올해 목표 주가인 것이고요. 예. 제가 아까 이 로봇을 3만 대 하고자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300만 대, 400만 대 가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로봇 비즈니스는 사실 그냥 한국도 그렇지만 이제 글로벌에서 이제 시작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당연히 뭐 이게 직선으로 가지는 않고 당연히 이제 흔들리면서 갈 텐데요. 이제 뭐 항상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은 항상 패스트 팔로워였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에서만큼은 그래도 되게 상위 그룹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지켜보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인데, 우리 이제 장기 투자하는 연금 펀드나 그 다음에 뭐 퇴직연금 IRP에 이런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된 이 ETF를 좀
사 모아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네네. 네. 그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크게 뭐 오르진 않겠지만 길게 보고 한 10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이벤트들이 많고 어마어마하게 이 현대차뿐만 아니라 로봇주들이 어마하게 밸류가 높아질 거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략도 괜찮겠죠. 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기 투자, 예. 분산 투자, 예. 적립식 투자. 예. 저도 비자발적 투자를 해가지고 현대차 물린 주식을 아들들한테 물려줘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우리 임은영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고 자동차, 로봇 알아봤습니다. 로봇은 한 번쯤 자기 포트폴리오에 조금 가지고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문득 생각나는 게 그 전에 그 윤지호 전 센터장님 모셨을 때도 반도체 이후에 주도주는 피지컬 AI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도 좀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이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이쪽 로봇 쪽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